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법률행위 해석 파트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은 103조, 104조보다는 출제의 빈도는 떨어집니다.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일단 출제가 된다면 주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어디냐. 자, 169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적 해석이 있죠. 자연적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 넘기면 그 첫 번째 판례 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개사 시험과 더불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법률의 해석 중에서는. 자, 나머지 법률 해석 파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문들을 쭉 확인하면서 갑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라면 매매 등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 했다 그죠. 그때 법률행위 해석이란 자신들이 당의 법률행위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법률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해석이라는 제목을 배우느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해석을 둘러싸고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항상 다툼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다툼은 누가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 문제다, 가치 판단인 법률 문제다. 어느 거에서요? 법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을 참조해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해석이라 합니다. 근데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내용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결론, 의사표시에 드러나 있죠. 결론. 근데 의사표시는 항상 의사와 표시로서 적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법률행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의사표시에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은 뭐예요? 결론,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의 대상 및 법적 성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때 의사라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내심의 의사를 그 자체로 의미가 없죠. 만약 글 등으로 대조로 표시하는 것을 표시행위라고 이를 합쳐서 의사표시랍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해석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법원에서 그죠. 그래서 법관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자의 내심의 생각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석의 대상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 중 어느 것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해석의 대상은 표시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닌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2번은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힌데 법원이 산다 그죠.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다 사실 문제가 아닌 법률 문제. 다 해석이 잘못되면 최종 심인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판례가 해석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요. 어디까지나 법률행위 해석은 결론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법원이 해석을 할 때 그 대상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그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가 1번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할 때 어떤 계약서 등
서면이 작성되었다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의 의사는 법관이 알 수가 없죠.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2번 판례 체크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인 법률행위 해석은 누구의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죠. 따라서 단골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는 당사자의 합의 문구가 적혀 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최종적인 해석권은 누구의 권한? 법원의 권한. 따라서 이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뭐예요? 이와 같은 약정 자체를 다시 유무효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해석의 방법입니다.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 해석은 가능하면은 자연적 해석이 가능하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연적 해석이 가능치 않다면 두 번째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충적 해석. 이런 순서대로 법률행위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주로 여기서 출제됩니다. 자, 볼게요. 항상 이 파트는 이 예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포장마차를 경력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어느 날 소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리 경량 포장마차를 찾아갑니다. 왜요? 소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죠. 즉 의사는 소주 한 병을 사 마시기 위해서. 근데 표시는 뭐예요? 두꺼비 한 마리 달라 그죠. 즉 내심의 의사와 그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해요. 그렇지만 포장마차 주인은 표시된 대로 두꺼비를 올려다 줍니까? 소주 한 병을 가백에 올려다 줘요? 후자죠, 그죠? 즉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뭐예요? 상대방에게 말을 걸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합쳐서 의사 표시라 하고, 즉 의사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하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제대로 상대방에게 의미가 뭐예요? 전달이 됐다면 이 불일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의사표시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뭐예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뭐예요? 알 수가 있다면 뭐예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요? 표의자의 입장입니다. 표의자의 시각에서.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예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그 내심의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랍니다. 자, 볼게요. 자연적 해석. 개념. 법률행위에 표시된 문자적 의미 등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예요? 표의자가 실제 원했던 의사를 알 수가 있어야 되면 실제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를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 넘길게요. 적용본. 그럼 어떠한 경우에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느냐? 첫 번째, 금방 봤다, 그죠? 표시가 잘못됐죠, 그죠? 그렇지만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이미 알았다, 그죠? 그때는 잘못된 표시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없는 법률입니다. 그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애워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보호를 하면 돼요? 표의자만 포함된다, 그죠? 상대방이 존재치 않는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은 뭐예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즉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신분행위요. 자, 신분행위에는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이 갑순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문맹인관계로 뭐요? 자기의 배우자를 얼순이라고 잘못 적었다. 그죠? 그렇지만 얼순이하고는 결혼시켜줄 수가 없죠. 그죠? 혼인 등 가족법상에는 무조건 표의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요?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볼게요. 혼인 등 신분법상에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이제 판례가 출제가 돼요. 자, 볼게요. 갑을 간에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즉, 갑을 간에는 어떤 토지를 매매 계약했어요? X 토지입니다. 근데 뭐요?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 토지 매매라고 기재를 하고 뭐요? Y 토지에 대해서 을앞으로 등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매도인, 매수인은 어떤 토지만을 사고 팔기로 계약했죠? X 토지만. Y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Y 토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갑을 가는 X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매수인은 X 토지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는 넘겨받았다, 못 넘겨받다? 못 넘겨받죠. 다 소유권을 내가 취득 못했다, 그죠? 그렇지만 갑을 가는 X 토지의 계약만이 유효. 이게 자연적 해석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케이스가 출제되면 여기입니다. 자,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분 등의 착오가 있어서 계약서에는 뭐요? 엉뚱한 을토지로 뭐요? 잘못 표시하고 매수인 앞으로 뭐요? 을토지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있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과는 어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 있다? 갑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 있죠. 그죠?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범적 해석 볼게요. 을이 포장마차 주인이 아닌 가정주부입니다. 자, 일단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너무 급변하고 어떤 빈부차의 어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죠. 그죠?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들이 너무 어떤 심리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서 그와 같은 어떤 실험 등을 술로서 달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에서 뭐요? 술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갑은 하루라도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박스를 구입키로 원한다, 그죠? 근데 소주 한 박스를 구입하겠다 표시하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두꺼비 한 박스를 100만 원 주고 구입하겠다. 이와 같은 방을 전봇대에다 붙였습니다. 즉, 내심의 의사는 소주를 구입하기로 원한다, 그죠? 근데 표시는 엉뚱하게 두꺼비 한 박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때 상대방 가정주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표의자의 뭐요? 내심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들의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은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랍니다. 즉, 올해 입장에서는 어떻게 짐작해요? 두꺼비가 아마 이자가 심한 어떤 질병 등을 앓고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약이 되는 것 같다, 그죠?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들의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되려면 논리적 전제로서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해석만요? 자연적 해석만이 가능하다, 그죠? 자, 볼게요. 규범적 해석.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들의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즉, 규범적 해석은 밑에 판례들을 쭉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다음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쭉 그 판례들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옆 페이지 보충적 해석으로 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짐작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에서? 표의자.
근데 교범적 해석은 누구예요? 상대방. 그럼 보충적 해석은 하나 남죠. 그러면 표의자고 상대방을 제한 나머지 누굽니까?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 보충적 해석을 설명드릴게요. 갑을 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뭐요? 차임 50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뭐요? 요 차임이 월 50인지 연 50인지 여기 뭐요? 계약서에 빠져 있습니다. 즉 임대차라는 법률행위는 성립했죠.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에 있어야 될 내용이 뭐요?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진 줄 알았다면 당연히 메꿨겠죠.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같이 성립한 법률행위 내용 중에 이같이 빠진 부분이 있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뭐요?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그때 사후적으로 뭐요? 판단했을 때 알았더라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를 해석 당시 또는 뭐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메꾸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한다. 누가 합니까? 판사가겠죠. 당연히 월이겠어요? 열이겠어요? 당연히 열이겠죠. 그죠? 이와 같은 해석을 보충이라 한다. 자, 볼게요. 자연적 해석 등을 통해서 성립한 법률행위 내용에 즉 뭐요? 텀이 있을 때,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죠? 간극이 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으로 메꾸는 해석을 보충이라 합니다. 즉, 보충적 해석은 뭐요? 당사자 실제 의사가 아니라 뭐요? 알았다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채워주는 해석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보충합니다. 그때 보충적에서 모든 법률행위에서 다 가능하지만 마지막 줄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주로 계약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독해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끝났어요. 3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여기보다는 뭐요?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첫째 주에 배우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비교. 거기서 이 부분이 응용이 됩니다. 다음에 차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 부분을 배울 때는 100%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 자, 105절을 볼게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즉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다. 그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당사자 의사가 뭐요? 임의 규정보다는 우선합니다. 그 다음 106조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밑줄 그을게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 때는 그 간섭에 의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한 경우 뭐요? 그때는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갑니다. 법률행위는 어떤 기준으로서 해석을 할까요? 여기에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105조와 106조를 토대로 이런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뭐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당사자가 달성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의사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분명하지 않다. 그죠?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간섭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첫째 쪽에 배웠던 걸 돌려볼게요. 민사 분쟁이 있으면 첫 번째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성문법이죠. 성문법이 없다면 뭐예요? 두 번째, 간섭법이 보충적으로 재판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분명하면 의사가 첫 번째 해석 기준이 되고, 의사가 분명치 않으면 뭐예요? 두 번째,
사실인 것은 뭐예요? 보충적으로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된다 보죠. 예, 당사 의사를 보충하는 두 번째 해석 기준. 자, 끝났어요. 요것도 없으면 뭐예요? 세 번째 임의법규. 마지막에 요것도 없으면 뭐예요? 신의칙. 조리가 해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우리가 검토를 하면 돼요. 이 부분도 여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뭐예요? 첫째 주의 간섭법과의 비교 논점으로 출제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첫 번째, 당사자 당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대로 해석을 합니다. 넘길게요. 두 번째, 사실인 간섭이요. 사실인 간섭이라면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죠.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간섭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간섭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적 확신까지는 없었다. 그죠? 이 단계의 간행을 사실인 간섭이라 하고, 둘째 줄 가운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따라서 법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두 번째 기준이 된다. 그죠? 자, 요건 봅니다. 사실인 간섭이 해석의 자료가 되려면 첫 번째 사실인 간섭이 존재해야 돼요. 아니, 요거 밑줄 끊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좋고 당사자 그 존재를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간섭은 양당사자에게 공통하는 간섭이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간섭이 적용되려면 선량한 풍속 등의 입에 대해서는 간섭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죠?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되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체크할게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해야 된다. 당사자 의사가 분명한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지 사실인 것은 해석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주장 책임요.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사실인 간섭도 계속해서 사회에서 반복되죠. 일종의 경험법칙. 주장이 없더라도 법관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법관이 직권으로 그 정보를 판단할 수도 있다. 자, 나머지 내용 안 보시대요. 그래서 사실인 간섭도 없으면 뭐요? 세 번째 임의 규정. 임의 규정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신의적, 즉 조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에 사례형 문제가 우리 시험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이거는 오늘로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권법적 시각은 약간의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갑은 자신의 엑소 토지를 을에게 매도키로 약정을 했다. 근데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으로 뭐요? 갑 소유의 X 토지가 아닌 Y 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그 후 갑은 Y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원으로 을매로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옳은 것은. 그렇지만 갑을 간에는 어떤 토지에 대한 계약만이 유효합니까? X 토지에 대한 계약만이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들죠? X 토지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Y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유효이다. 들죠? 즉 갑을 간에 X 토지에 대한 매매만 있었지 Y 토지에 대한 매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Y 토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 등기는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 물권법적 시각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3번인데 갑을은 원하는 대로 X 토지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죠. 그죠? 차고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고에서 취소하지 못해. 차고 자체가 존재치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매수인은 갑에게 X 토지의 등기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게 맞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뭐요? X 토지의 등기를 못 넘겨받았죠. 그래서 X 토지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Y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Y 토지의 매매 계약 먼저 볼게요. 갑을 간에는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서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문만 살짝 바뀌어서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우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계속 이번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은 181페이지로 오는데 181페이지를 보기 전에 매일 문제 볼게요. 매일 문제.
자, 매일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앞에서 봤던 그 판례죠. 법률행위 최종의 해석권은 법원에 권한이 되죠. 따라서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르는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다른 말로 조리죠. 조리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맞죠? 마지막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보충적 해석의 개념이죠. 즉 법률의 내용에 텀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을 말한다. 그 다음 4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틀렸어요. 4번 지문은 어떠한 해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자연적 해석이죠.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상대방의 일을 모를 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의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규범적이라고 한다. 그죠? 네, 정답은 4번이고 5번 사실인 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된다. 맞죠? 그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 행위의 목적 해석 등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의 마지막 유효 요건, 의사 표시에 관한 요건으로 갑니다. 자, 181페이지요. 자, 일단 도입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도입 부분은 시험 자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이하 규정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떠올리면서 교재를 읽을게요. 의사표시는 의사 파트와 표시 파트 두 파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나머지 요소를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잊어버리세요. 예. 어디까지나 그 학자들의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파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즉 매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은 법률행위라 했던 거죠. 근데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어디에 드러나 있죠? 여기에 드러나 있다 거죠. 즉 매도인 갑은 자신의 토지를 3억에 팔겠다 그죠. 즉 3억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얼로부터 3억의 대가를 지급받겠다. 이게 원하는 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심으로서 이렇게 3억에 팔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계약이 성사되려면 내심으로 결정하는 의사를 말이나 걸등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이를 합쳐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의사 표시대로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즉 3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했다면 3억에 팔겠다고 표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를 하는 자는 표의자라 합니다. 표의자. 그때 의사 표시가 유효하려면은 표의자의 의사 표시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기가 자유롭게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돼야 된다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표의자 의사 표시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가 있었다 그죠. 이런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죠? 일치치 않거나 타인의 어떤 방해가 있는 하자가 있다면은 의사 표시대로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의사 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약을 등으로 대조로 표시하는 것을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매매 등 법률행위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법률 사실에 해당합니다. 자, 의사표시 요소로 갈게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 중에 2번 효과의사.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때 효과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 있고, 그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이 부분의 의사를 내심의 효과 의사. 만약 걸등으로 뭐야? 표시된 부분을 통해서 짐작하는 의사를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심의 의사만으로 의미가 없죠. 이를 대조로 마력 걸등으로 표시한 것을 표시행위라고, 이것도 의사와 표시를 합쳐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밑줄은 끊지 마시고. 그래서 의사표시대로 효과 발생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불일치합니다. 즉 3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했는데 청약서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표시를 할 때 뭐야? 실수로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3천에 팔겠다. 잘못 표시됐다. 그죠? 이 경우에 즉 의사하고 표시가 여하튼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표시주의란 것은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의사와 표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요. 표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요. 즉 3천에 팔겠다는 뭐야? 표시가 있었다면 내심으로는 뭐야? 3천에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뭐야? 거래 안전에서 표시된 대로 일단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표시주의란다. 누구에게 유리해요? 상대방에게는 유리하지만 표의자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죠. 즉 이와 같은 입장을 표시주의라 합니다. 자, 넘길게요. 의사주의. 반대로 의사주의는 어느 것을 더 중시합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3천에 팔겠다는 표시가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3천에 팔겠다는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때는 표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표시는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상대방은 보호가 못 되죠. 그래서 거래 안전에는 불리한 견해다. 그죠? 누구에게는 유리합니까? 표의자에게는 유리하죠. 그죠? 이를 의사주의라 합니다. 자, 근데 3번 민법의 태도 먼저 볼게요. 민법의 태도요. 181페이지 2페이지 위에서 5줄 민법의 태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뭐요?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한쪽을 뭐요? 극단적으로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양자를 절충합니다. 그 대신 뭐요? 어느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다술 판례는 우리 민법의 태도로 뭐요? 밑줄 그을게요.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하는 여하튼 절충적인 태도가 민법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즉 의사와 표시 중 뭐요? 우리 민법은 어느 것을 기본으로 합니까? 일단은 표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예적으로 뭐요? 의사 부분을 가미하는 여하튼 절충적인 형태. 자, 색깔을 달리 하세요. 자, 우리가 첫째 주에서요. 우리가 배운 민법 총칙의 대부분은 제3법과 가족법 중 어디까지만 적용이 된다? 제3법까지만 그죠? 자, 다음부터 다시 여하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견해에 대했던 매매 등 제3법에서만 적용됩니다. 갑이 갑순이하고 뭐요? 혼인코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는데 문명이라는 이유로 뭐요? 을순이하고 잘못 적었더라도 절대로 을순이하고 혼인시켜줄 수 없다 그죠? 따라서 혼인 등 가족법상에는 거래 안전과 상관이 없죠. 이때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조건 존중이 되어야 하므로 민법 총칙에 뭐요? 우리가 보는 107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가족법에서 별도로 다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해서 결혼했다 그죠? 사기당해서 이혼했다. 그런 경우는 가족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둡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기, 강박 등에 대한 민법 총칙 규정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매매 등 제3법의 영역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혼인 등 가족법 상행에는 뭐요? 절대적으로 표의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107조 이하의 민법 규정은 적용 안 됩니다. 자,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갑니다. 쪽 갑이 3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죠.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죠?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심의 의사가 결정됐다면 대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표시의 방법
일반적으로 뭐요?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하겠죠. 이와 같이 내심의 의사가 말이나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은 뭐예요? 명시적이랍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통틀어서 묵시적이랍니다. 즉 의사 표시는 뭐예요? 명시적으로 표시하건 묵시적으로 표시하건 상관없습니다. 자 볼게요. 표의자의 효과 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서 명확하게 대조로 표시된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명시적. 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의사 표시를 뭐예요? 묵시적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둘째 줄 예를 보세요. 그래서 표의자 갑이 매수인에게 3억 주고 사라 청약했죠. 그때 매수인이 오케이. 말일 또는 뭐예요? 글로서 오케이 하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와 같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의사표시 의미 있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틀어서 묵시적이라 합니다. 묵시적. 자, 묵시적에서는 첫 번째 침묵요. 네. 자, 일단 교과서 보지 마시고 보세요. 갑이 을에게 뭐예요? 내 토지를 네가 3억 주고 사라. 을이 침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칙. 여하튼 을의 침묵은 에서 또는 노다. 에서 아니면 노다. 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거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를 가진다. 또는 뭐예요? 노의 의미를 가진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답니다. 원칙적으로. 즉 나는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가타부타 응답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따라서 침묵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뭐예요? 침묵을 의사표시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든지 일정한 거래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묵이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침묵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침묵은 예서의 의미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노의 의미를 가진다.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침묵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서, 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 또는 당사자의 일정한 거래 가능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보세요. 그래서 갑이 도매상을 운영하고 을이 뭐예요?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해오고 있느냐. 새로운 신상품이 뭐예요? 출시가 되면은 소매상의 의사를 묻지 않고 뭐예요? 모든 상품을 일괄적으로 을의 가격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뭐예요? 상자를 열어봐서 자신이 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겨서 팔고, 팔 수 없는 것은 다시 반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상품을 일괄 배송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반품이 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방의 침묵은 어떤 의미요? 예, 긍정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침묵이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부터 체크할게요. 셋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치도 않은 뭐요? 상품을 보내면서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성낙으로 간주하겠다. 청약에서 뭐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뭐야? 이의가 없으면 성낙으로 간주하겠다.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죠? 상대방은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포함적 의사표시. 다른 말로 추단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말로서 할게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속기한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세입자가 종전대로 계속해서 월세를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이 집주인이 임대인도 아무 말 없이 세입자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행동에는 우리는 어떤 의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묵시적 연장의 합의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당사자의 행위에 그와 같은 묵시적 연장의 합의가 뭐예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를 포함적 의사표시 또는 그와 같은 행위로부터 그와 같은 묵시적 연장의 합의를 추측할 수 있다 해서 뭐예요? 추단된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니은요, 이와 같은 포함적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 성립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이 보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류는 뭐예요? 뒤따른 제2행위하고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료 주차장이면 뭐예요? 주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차를 주차하면서 뭐예요?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차 계약에 의사가 전혀 없다 그죠? 내 차는 지키지 마라. 그러면서 덜컥 주차합니다. 그때 차를 몰고 나갈 때는 당연히 주차료를 지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급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이 보류가 있더라도 뒤따른 행동과 모순이 있다면 이 보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법률에가 유의하려면 뭐예요? 최종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더라도 뭐예요? 그 표의자의 의사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 표시에 뭐예요? 이와 같은 타인의 부당한 간섭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통틀어서 뭐예요? 의사 표시에 고장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고장 있는 의사 표시를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랍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를 중시할 것이냐, 표시를 중시할 것이냐, 가치관의 대립이 있다 그죠? 그에 따라서 나라마다 그 효과를 달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채택지 않고 양자를 절충하는데 원칙적으로 뭐예요? 표시를 기준으로 의사를 가하면 절충적 태도가 민법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매매 등 재산법에만 적용될 법, 혼인 등 뭐예요? 가족법 상에는 무조건 의사가 존중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107조 이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민법 총체계 규정은 뭐예요? 매매 등 재산법까지만 적용이 되고 사기 결혼 등 사기 이혼 등 뭐예요? 가족법 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에서 별도로 따로 조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민법 총체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3페이지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총설. 법률의가 당사자가 원한대로의 유한 효과가 발생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의 가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의사표시에 불일치 내지 하자가 있는 것을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경우는 완벽한 원하는 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죠. 그때는 그 의사표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같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 첫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즉, 내심의 의사와 대직인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죠? 근데 그 불일치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줄 마지막에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다. 그죠? 즉, 표시는 있었지만 그에 대항하는 의사는 없죠. 의사가 없죠. 그죠? 이걸 의사연결, 알고 있다. 의식적 흥결이라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그죠? 이를 무의식적 흥결. 즉, 모르는 건 착오한 의사 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식적은 다시 표의자 혼자서 알고 하는 어떤 불일치된 의사 표시를 비진의 의사 표시라 하고,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어떤 의사 표시에 불일치된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즉 외형적으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 표시 형성 과정에 사기, 강박 등 타인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 이를 하자 있다 그럽니다. 여하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 의사표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7조부터 110조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비진의 표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